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igure of speech라고 그래요. figure of speech.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용어로 이 말이 있질 않아요. 하나의 용어로 있질 않아요. 은유, 직유는 따로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요걸 두 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유법들을 아우르는 개념어는 따로 있질 않고 이렇게 figure of speech라고 이렇게 이것 자체가 좀 하나의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말할 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말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비유라는 건 뭐냐? 일종의 비교라는 거죠. 두 개가 비교를 하면 뭘 비교를 해요? 비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비교 그러면은 두 개를 비교하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라. 그러면은 뭐가 비슷하고 뭐가 좀 다른지 그거를 분간하는 일, 그게 비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전문적으로 구분하자고 하면은 비교라고 하는 것은 대조라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 내가 비교 vs 대조 이랬는데 비교는 comparison이라는 거고 대조는 contra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비교는 두 사물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비슷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조는 뭐냐? 두 사물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아울러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분명하게 해서 글을 쓸 때는 비교와 대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가끔 보죠. 어떤 데서 보냐면 요즘에는 거의 그러지는 않지만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것도 흰색과 검은색을 더 두드러지게 하얀 부분은 더 하얗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빨간색은 더 빨간색답게 초록색은 더 초록색답게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 그걸 컨트라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물건이 있고 이런 물건이 있다. 비교해 보시죠. 비교의 목표는 뭐예요? 유사점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비교. 자, 뭐가 유사점이에요? 자, 한 가지씩 얘기해 보실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비슷해요? 이 두 개가? 전자제품입니다. 네네. 전자제품. 전자제품 너무 큰 개념으로 갖다 묶어놨네. 예, 전자제품이죠. 예, 그 다음에. 검정색입니다. 네, 검정색. 좋아요. 그 다음에. 네모나 화과모요. 네모. 그렇죠. 네모.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렇게 외관만 해서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해놓으면 비슷한 점이 또 있죠. 지금 이게 그 화면 공유 때문에 내 프로필 사진만 보여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숫자판이 있잖아요. 숫자판이. 리모컨에도 숫자판이 있고 이것도 여기 전화기 거는 숫자판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대조를 해보면 하나는 길쭉하고 이것도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길쭉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 물건 이렇게 들어보면
무게가 달라. 핸드폰이 좀 무거워요. 이건 좀 가벼워요. 예. 또 이건 뭐 전화를 거는 기능이 하나는 무광이고 하나는 유광이고요. 무광.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리모컨도 이 바탕은 유광이에요. 유광. 여러분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유광이에요. 유광. 유광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빛이 반사되잖아요. 이건 그러면 결국은 유사성보다는 차이성보다는 유사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예.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아마 강아지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먹이가 더 큰가? 큰 거부터 이렇게 먹이 입질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집에 강아지 요새는 안 키워서 잘 모르겠네. 예. 근데 이거 물다가 다른 거 주면요 크든 작든 또 이리 옮겨가더라고. 이렇게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 시뿐만 아니라 우리 그 언어 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게 이제 비유적 언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뭔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질적 사물이어야 한다. 그런 이질적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 이질적이어야. 그래야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념을 진술하고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관념이 바로 원관념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비교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 얘기는 우리가 그 이미지 얘기할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관념은 테너, 이제 이 테너라고 하지 않고 primary meaning이라고 이제 그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죠. 당연히 보조관념은 primary를 쓰니까 secondary meaning. 원관념이 primary 중요한 거죠. 원래 원관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유되는 의미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조관념은 vehicle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vehicle이죠. 자동차 같은 거. 그래서 관념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도구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비유하는 이미지, 재료제. 그렇게 간단하게 비유를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비유의 근거는 동일성의 원리.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동일성의 원리라는 게 있고 또 차이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또 하나는 대조.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능력이 발휘가 되느냐 하면은 유추라는 능력이 발휘가 돼요.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 말이죠. 네, 미루어서 짐작하는 거. 이게 analogy라고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유추한다. 요즘에 이제 이 비대면 때문에 여러분이 저하고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판교역에 놀러 갔어요. 필요가 있어 놀러 갔다기보다 판교역을 갔는데 저기 1번 출구에 우리 실원 교수님이 서 있네. 실원 교수님 서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판교역 1번 출구에 교수님이 서 있어. 그냥 교수님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무슨 생각을 할까? 어디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가시나? 왜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죠. 내가 판교역 옆에 서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판교라고 하는 어떤 터미널이죠. 그러니까 전철역이죠. 옆에 있으니까 어디 가시나 혹은 또 어디 갔다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사물, 나와 판교역 사이의 인접성입니다. 인접성. 아니 내가 연구실에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시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왜? 연구실은 판교역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너무 머니까. 그렇죠? 예. 인접성. 비슷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인접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접해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인접해 있어.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알아봤어요. 사모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교수님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1m쯤 떨어져 있어요. 1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하는가 봐.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는데 수업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하는지. 1m쯤 떨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저 교수님 사모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틀림없이 사모님인데?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두 분이 다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말하자면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물 사이의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반대로 판교역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여기 다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옆에 어떤 남자하고 가까이 서 있는 걸 봤어.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어려울 게 없죠. 이거 둘이 친구인가 보다. 결혼했던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인접성 때문에. 이 유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또 유사성.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내 사진이에요. 내 사진인데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사진 하나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 하여튼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 같이 나온 사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뭘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 그렇죠? 관계를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면 다른 정보는 없으니까 이제 사진으로 보는 외모를 비교 대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비교 대조해 보니까 어때요? 크게 보세요.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네. 나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큰아들이에요, 우리 큰아들. 닮았으면 이제 나이 차이나 이런 걸 판단해 볼 때, 저기 교수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유사성이란 말이에요, 유사성. 유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도 뭐 이제 닮았으면 이제 어떻게 닮았는지 뭐 또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보기도 하겠죠. 뭐, 키나 체격이 비슷하다. 얼굴의 윤곽이 비슷하다. 눈 모양이 비슷하다. 뭐 이런 걸 자꾸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추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지만 덜어는 잘못 사용될 수도 있겠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해. 이것 때문에. 네.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능력이 바로 이제 비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비유의 근거가 돼서 비유가 성립을 하는데 이 동일성의 발견 능력이 천재의 징표다. 천재를 나타내는 표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네, 동일성의 발견 능력.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천재. 네, 여러분 다 천재예요. 천재. 지니어스. 네. 한국 학생들은 아마 중국 학생들도 그럴 것 같은데 미국에 가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전학 가잖아요. 전학 가는 날부터 매스 지니어스가 돼요. 수학을 그렇게 잘해. 미국 애들은 수학 못해. 그래서 1 더하기 3은 얼마야?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한국 학생들은 그거 암산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또 그게 결국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동일성 발견 능력이 천재의 징표다. 이 동일성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는 전이 이렇게 움직여감. 그러니까, A라는 것에서 얻은 이미지를 B에다가 옮겨서 겹쳐보는 거죠. 그걸 전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적 용어라고 그러죠. 전이. 트랜스퍼. 이게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면, 전이라는 말에 4번째, 5번째, 6번째 이런 뜻이 나오는데, 4번째 뜻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심리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에요. 예, 앞에서 행한 학습이 나중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뭐 가령 영어를 잘 배우면 프랑스어를 배우기가 쉽다. 왜냐? 인도 유로피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루마니아어를 잘하면 이탈리아어를 금방 배울 수 있다.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가령 중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중국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래. 다들 고개를 다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중국어를 잘하면 영어 금방 잘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보니까 금방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금방 말이 터져서 막 해요. 물론 뭐 발음은 이제 Chinese English 발음을 하지. 뭐 한국 사람들도 콩글리시 하지만 그래도 금방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의 어순하고 중국어의 어순이 같거든요. 한국어는 영어의 어순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게 정의하기 그렇게 전이가 잘 안 돼. 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우리 이미지에서 다루었던 대로 공감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이 뭐 촉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이 시각적인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도 다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이라는 그 심리 용어, 요게 이제 유추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유추의 이제 유사성의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 잘못했네. 오늘 낮
김명수의 동전 한잎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차들이 오고 가는 큰 길 버스 정류장에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 육중한 버스가 멎고 떠날 때 차바퀴에 깔리던 동전 하나, 누구 하나 허리 굽혀 줍지도 않던 테두리에 녹이 쓴 동전 한 입. 저녁에 집에 오니 석간이 배달되고 그 신문 하단에 1단짜리 기사. 눈에 뜨일 듯 뜨이지 않던 버스 안내양의 조그만 기사. 10,000원 버스에 시달리던 그 소녀가 승강대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 이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크게 보면 버스 안내양하고 동전을 비교를 하고 있죠. 버스 안내양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버스 안내양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이런 그 버스 안내양이 하는 기능 중에 주요 기능이 이렇게 승객들을 안으로 밀어 넣는 기능. 그 지하철에서도 한동안 이제 공익 요원들이 푸시맨이라고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다 탄 다음에 기사한테 차를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기사한테 그 신호가 전달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라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차가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 매달린 거 보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자칫하면 가는 차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장면하고,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거하고, 10원짜리 동전, 여러분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눈에 띄었어. 그걸 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네. 100원짜리 같으면? 없네. 1,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짜리 이제 동전이 아니죠. 지전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정도는 주울만 하지 않겠어. 500원짜리 동전도 주워야 돼. 500원짜리 동전. 네. 10,000원짜리다. 그러면 다 죽겠죠. 네. 근데 10,000원짜리 정도 되면 그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10원짜리 정도로는 이 시가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어요. 오래전에 쓰였지만 그 당시에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동전 하나가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 지금 이 작품은 비유의 구문을 사용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버스 안내양은 그 동전처럼 이런 식으로 동전같이 동전이 떨어지듯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니면 또 은유로 버스 안내양은 10원짜리 동전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면만 묘사해 놨어요. 장면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원짜리 동전 이야기를 쓰고 3, 4연에 가서는 버스 안내양의 이야기를 써요. 근데 그 두 이야기가 매우 비슷하잖아요.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동전과 그 버스 안내양을 연결하는 유추를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시를 쓰는데 요 동전 이야기를 안 쓰고 버스 안내양의 고생하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던 버스 안내양이 버스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숨졌다. 이런 내용 쓰더라도 뭔가 우리에겐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충격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시인은 이 동전과 버스 안내양을 대조시켜가지고
뭐 대조를 시켰지만 결국은 유사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네, 죄송해요. 이지은 학생이 컴퓨터가 예, 작동이 잘 안 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교수님께서 승낙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예.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그래요. 승낙은 이미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예,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유사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차이성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걸 이 그림으로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림을 뭐 잘 그린 건 아닌데, 이 개념적으로만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그림은, 집합, 수학에서 집합을 나타낼 때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을 무슨 집합의 그림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한국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해요? 교집합이요. 그렇죠? 교집합이죠. 교집합. 예. 요렇게, 예. 예, 요렇게, 요 말굽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유니온이 있는데, 이 교집합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A라는 동그라미와 B라는 동그라미, A라는 동그라미와 B라는 동그라미가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 같은 부분이 바로 유사성이고, 그 바깥 부분이 차이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사성이 매우 높아요. 유사성이 매우 높아. 이거는 이제 유사성보다는 차이성이 더 많아요. 이건 뭘 나타낼까요? 차이성이 전혀 없어. 유사성도 아니야. 동일해 그냥.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뭐 A equal B 그랬어요. 이걸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수학으로는 어떻게 쓰죠? equal 위아래 이렇게 점을 찍죠. 그렇죠? 예, 예,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교집합으로 이렇게 내가 표시를 했어요.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이제 비유 중에서 은유의 구문인데, 은유의 구문인데, 그렇다고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비유가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철쭉꽃은 식물이다. 철쭉꽃은 식물이다. 그러면 A가 철쭉꽃이고 B가 식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식물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중에 철쭉꽃이 요만큼 들어가겠죠. 이거보다 더 작겠죠. 그러니까 철쭉꽃 속에 B 속에 A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유사성이 아니에요. 유사성. 동일성도 아니야. 포괄됩니다. 나는 김병선입니다. 나와 김병선. 이것도 이건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서로 다른 사물이 아니죠. 나와 김병선이 서로 다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유 같은 경우에, 직유 같은 경우에 그 차이성이 있죠. A가 B 같다 그러면 A가 B이다 하고 A가 B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닮지 않은 구석도 있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닮지 않은 구석이 없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건 은유죠. 그런데 직유의 경우에는 닮은 것도 있지만 닮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차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차이성도 있어야 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차이성 속에 유사성. Similarity of differences. difference.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는 이런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성과 유사성이 비등비등해서
여기에 하나의 그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긴장감이 없는 것을 뭐 예를 들면 바로 이 쟁반 같은 둥근 달이 한국에서 그 노래에 그 동요에 이런 동요 가사가 있거든요. 쟁반같이 둥근 달,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쟁반 같은이라기보다는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 알죠? 쟁반. 뭐 트레이 같은 거, 동그란 거, 쟁반이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쟁반같이 둥근 달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아. 이게 비유의 목표 중에 하나가 표현을 조금 신선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가령 컵같이 둥근 달 하면 조금 이렇게 신선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는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쟁반같이 둥근 달 그려버리면 차이성이 거의 없어. 쟁반이 완벽한 원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요런 것을 사실 뭐라고 부르냐 하면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사은유라고 불러요. 죽을 사자. 사은유. 죽은 은유. 영어로는 이제 dead metaphor. dead metapho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비유를 쓰는 것이 그냥 시적인 기법으로는 조금 고급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고급에 속한다. 그런데 도무지 그 적절한 비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비유를 쓴다. 그러면 그 작품은 신선하지가 않고 점수를 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비유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를테면 이제 내가 옛날에 백일장대회 얘기했잖아요. 백일장. 학교 다닐 때 이제 글쓰기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백일장 나가서 이 비유를 잘 쓰면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못하니까 누구 하나 그 비유를 잘 쓰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걸 쓰면은 1등 할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내가 처음에 장원을 했던 작품에도 비유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괜찮게 평가를 받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직유죠, 직유. simile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매개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어휘를 쓰는 거죠. 뭐뭐 같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뭐뭐 듣, 뭐뭐인 양, 마치, 뭐뭐 보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김광균의 추일서정 워낙 유명한 비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관념, 보조관념, 그 다음에 유사성을 찾아야 돼요. 자, 보조관념은 대개 이 매개어가 붙어 있는 어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철엄이죠. 철엄이 여기에 철엄이 있잖아요. 이 철엄이 붙어 있으니까 구겨진 넥타이, 보조관념. 이게 보조관념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구겨진 넥타이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길. 그 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길의 시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넥타이, 구겨진 넥타이. 넥타이, 나는 넥타이를 좀 안 맸습니다만, 넥타이는 구겨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반듯이 쭉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멋지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는데, 구겨진 넥타이 같으면 아마 아우 더워. 그러고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 탁자 위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겨진 상태겠지. 그런 식으로 길이 이 언덕 같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 유사성은 뭐냐면 바로 이제 풀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풀어졌다. 길이 풀어졌다.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닌.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 뭐라 그럴까? 이미지죠, 이미지. 길도 이미지, 넥타이도 이미지. 그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정의 성류. 성류 아시죠? 성류의 경우에 황보석 같은, 이 같은이라고 있죠. 알을 한 알, 두 알 맛보느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같은이란 말이 사용이 됐으니까 같은 말 앞에 있는 이 말이 뭐가 되냐? 보조관념이 되겠죠. 보조관념. 황보석 같은 알. 그런데 이 알이 이제 이게 그 원관념이죠. 그 알을 묘사하기 위해서 황보석이라고 하는 걸 황보석이 뭘까? 황보석. 이 황자는 이제 노랗다, 누렇다, 노란 색깔의 보석. 뭘까요? 노란색 보석이 뭐가 있어요? 호박이요. 호박. 좋은 표현이네. 호박. 그 다음에 호박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란색 보석. 제일 대표적인 거 금이 있잖아요. 금. 네, 금. 호박, 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색깔만 비슷한 게 아니라 아마도 알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은 뭘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알은 석류의 그 안에 들어있는 빨갛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거 뭐 씨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걸. 근데 그거를 황보석에다 나는 뭐 그렇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오히려 비유가 석류의 그 아름다운 알맹이를 좀 망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황보석보다 물론 이제 보석이라고 하니까 아주 귀중하고 어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색깔상으로는 안 맞네. 석류의 알이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진분홍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그 투명함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원관념, 보조관념은 있는데 유사성이 없어요. 유사성이 없어요. 유사성은 뭐예요?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형태, 색깔, 아마 색깔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잘 연결이 안 돼. 이건 나는 좋은 비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 아페치는 시인이 그렇게 풀어졌다라고 다 설명을 해 주었지만 정지용의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감춰 놨어요. 그렇죠? 지규에도 유사성이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들이 이 어떤 맞으면 보조관념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체험, 그 다음에 이해, 인식 이런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뭔가 수준을 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석에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릴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보석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김광균의 와사등.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자, 여기서 원관념은 뭘까요? 고층. 고층. 예. 고층은 아마도 고층 빌딩, 그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고층 빌딩이.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묘석 같이 그랬으니까 창백한 묘석. 자, 그러면 동일성은 뭐예요? 매개어는 뭐예요? 동일성은 매개어 아니 동일성은 창백한. 창백한. 황혼에 젖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고층도 황혼에 젖어 있고 묘석도 황혼에 젖어 있다. 뭐 그렇게 그게 동일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간단한 지규 같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의미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층 건물, 고층 빌딩 이건 어떤 그 문명의 그 발전, 예? 문명의 가치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뭘 강조하냐면 랜드마크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랜드마크의 대부분이 스카이스크래퍼죠. 마철로 높은 빌딩이에요. 상해에 가면 뭘 봐야 돼요? 상해 가본 사람? 상하이? 동황민주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제일 높은 건물 있잖아요. 제일 비싸고 제일 높은 건물. 옛날에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국에 오면 한동안은 여의도 63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또 그 랜드마크죠. 그게 이제 어떤 문명의 상징, 발전의 상징. 근데 그거를 뭐하고 비교를 시켰냐면 창백한 묘석. 이건 참 그 유사성보다는 유사성은 뭐예요? 여러분 보기에 그 묘석하고 고층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사성은 뭐예요? 여기 이제 뒤에 황혼에 젖었다는 것이 이제 유사성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유사성이 있죠.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고층도 이렇게 길쭉하게 위로 서 있는 모습. 묘석이 뭐냐면 이제 묘 앞에다가 세워놓는 돌이죠. 그렇죠? 묘 앞에 세워놓는 돌.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덤의 주인이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을 대표하는 것, 그렇게도 두 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고층을 하잘것없는 어떤 존재로 바꿔놓은, 그래서 황혼에 젖어 있는, 황혼에 젖다라고 하는 말은 또 그 어떤 사물의 인생에 있어서 막바지에 있는, 그렇죠? 이제 밤이 되어갈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비유에 들어있네요. 이거 상당히 그 멋있는 비유예요. 멋있는 비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볕,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 같이. 지금 여기에서는 보조관념만 나오고 원관념은 안 나왔어요. 원관념은 이제 뒤에 내 마음 저쩌고 나오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유사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보조관념을 썼는데 또 표현하려고 했던 원관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그 차이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는 그 작품이 굉장히 긴 작품인데요. 그 중에 이제 비유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는데, 많이 사용됐어요. 같은, 같이, 같은. 가르마 같은 논길. 논길이 원관념이고, 가르마가 보조관념. 가르마는 뭐예요? 머리를 이렇게 갈래를 탈 때 그 사이에 난 걸 가르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골길을 보면 논길이니까 중간에 조그마한 길이 있고 바깥쪽에 그 쌀나무, 벼밭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난 길처럼 그런 논길. 그냥 단지 시각적인 형상을 비유할 뿐이죠. 그 다음에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종다리가 웃는 거하고 울타리 넘어 아가씨들 웃는 거하고. 아가씨들 말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다고 그런 말이 있죠. 예, 웃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그냥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선한 비유가 아니야. 근데 가르마 같은 논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선했어요. 그 다음에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이 말 일상어에서도 가끔 나오죠. 3단 같은 머리털. 3단이 뭐예요? 3단. 태권도 1단, 2단, 3단 이런 게 아니고 3의 묶음, 3. 3은 뭐냐면 옷감의 재료가 되는 풀이죠. 옷감의 재료가 된 3배의 그 원재료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묶었을 때, 다발로 묶었을 때 3단 그러는데 이건 하도 많이 사용되는 비유여서 앞에 우리가 쟁반같이 둥근 달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것은 사은유예요. 죽은 은유. 그 죽은 은유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공유를 다시 할게요.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3단을 찾았어요. 그러면 3단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번 첫 번째 거죠. 3을 묶은 단이니까. 여기에 관용구라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단 같은 머리. 이런 정도 관용구로 되어 있는 정도 같으면 사은유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은유일까? 왜냐하면 3단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은유일까? 뭔가 신선한 비유일까? 이렇게 용례가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면 관용구라고 할 정도가 되면 이미 비유로서의 어떤 신선감 이런 것은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린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살진 젖가슴하고 흙하고를 그러니까 흙이 원관념이고 살진 젖가슴이 보조관념이고 동일성은 뭐예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것은 이제 촉각적인 거죠. 촉각적인 거. 이것은 그래도 조금 비유로서는 괜찮은 거 비유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하는 작품이 사용된 이 지규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막 고민해서 나온 비유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매개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다 뭐뭐와 보다 이제 조사로서 비교하는 조사로서 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비유가 될 수 있는가? 직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하나 예를 여기 들었어요.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원관념은 뭘까요?
이 앞에 두 개가 나오죠. 강낭콩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원관념은 그 물결이죠. 물결의 색깔. 보조관념은 강낭콩꽃.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성은 뭐냐면 푸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차이를 좀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주이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수준의 차이를 좀 두었어요. 보다를 통해서 똑같이 푸르다. 그 점에서 비슷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푸르다. 이렇게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이 물결은 이미지죠. 강낭콩 꽃도 이미지. 그런데 이 뒤에서는 여기에 이 비유에서는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은 관념이고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귀비 꽃보다 더 붉다. 이제 붉다라는 말도 그냥 이제 뭔가 유사성이지만 그때 붉다라는 말은 뭔가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죠. 붉다. 붉은색. 마음이 붉다. 이것도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음이 붉다. 어떤 경우가 붉어요? 마음이 피투성이다. 그런가요? 그러나 사실상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또 그 붉다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붉다. 형용사로서 빛깔이 핏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이 형용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풀이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도 보다 이런 말들 써 있어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게 붉다 그래요. 붉은 사상, 붉은 세력, 사상이 붉다.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이것도 좀 비유적이죠. 근데 여기보다는 그러면 과연 변형로의 이 논계라는 작품에 논계는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논계는 뭐냐면 사람 이름 별칭이죠. 어떤 여성, 기생. 근데 논계가 어느 때 등장한 사람이냐면 임진왜란 때 등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논계는 일개 기생에 불과했는데 그 외장 일본군 장교를 진주 남강에서 붙들고 같이 강으로 다이빙을 해서 자기도 죽고 일본군 장군도 죽게 만든 그런 참 대단한 여성이죠. 대단한 여성이어서 그 원래 출신지가 전라도 장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논계 사당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심? 그런데 여기 2번에 말하는 공산주의는 아니죠. 그렇죠? 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단심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단심. 단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말에도 단심이라는 말이 있나요? 이런 말? 있죠? 근데 이 단심이란 말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그 논계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단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붉을 단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단자가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마음. 그러니까 단지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열정이죠. 열정. 붉다라고 표현한 것은 열정을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런 열기에 차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붉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선한 비유는 아니다.
근데 그 붓다라고 하는 것을 양귀비 꽃에다 비교를 했어. 이건 어떨까요? 양귀비 꽃이 꽃 중에서 가장 붉은색인가요? 꽃 중에서 가장 붉은색이어야 이 비유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양귀비 꽃보다 그보다 더 붉을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붉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비유는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또 강낭콩 꽃이 푸른 것의 가장 끝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규는 가장 조금 쉽게 많이 사용되는 비유이고, 또 자칫하면 별로 비유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없는 비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은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